자,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한상일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대해서 강연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리기 전에 니체의 첫 출판 저작인 그 비극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비극의 탄생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아폴로적인 원리 혹은 아폴로적인 의지하고 디오니소스적인 원리 혹은 디오니소스적인 의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그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아폴로적인 의지는 이 세상이 카오스적이어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 때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불리한 카오스적인 상태를 지향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해하셨죠? 그죠?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카오스적이어서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인간들이. 자,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삶을 살아가는데 불리한 카오스적인 상태를 극복을 하고 새로운 어떤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니체는 아폴로적인 의지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디오니소스적인 의지는 자, 이런 거예요. 자,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질서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거야. 그래서 삶을 보존해주기보다는, 보호해주기보다는 삶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삶을 불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삶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삶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 세상을 원초적인 카오스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생겨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의지, 이러한 원리를 이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의지라는 말로 불렀어요. 조심해야 될 게 아폴로적인 의지하고 디오니소스적인 의지는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지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폴로적인 의지는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인데 반해서 디오니소스적인 의지는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지니까 완전히 대립적이고 상반된 그런 의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둘 다 삶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다만 카오스가 삶에 불리하게 작용할 때는 삶을 보존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폴로적인 형태를 띠게 되고 이 거꾸로 질서가 낡은 질서가 삶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삶을 보존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디오니소스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폴로적인 의지하고 디오니소스적인 의지는 별개의 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의지예요. 둘 다 삶을 보존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삶을 보존하고 증진한다라는 그 말을 했는데 그 어떤 삶을 보존하고 증진해야만 하는가 혹은 삶을 보존하고 증진한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언뜻 생각을 해보면 삶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그 개인주의적인 의지, 자기 자신의 삶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그러한 의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니체가 말하는 그러한 삶, 이 아폴로적인 의지, 디오니소스적인 의지가 보존하고 더 나아가 증진하고자 하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선 이 어린아이 여러 있는데 과자를 넉넉하게 주면 상관이 없는데 과자를 조금밖에 안 주면 서로 자기가 많이 먹겠다고 막 싸운단 말이야,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자,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이기적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물론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이기적이기만 한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이 계산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는 어른들과 달리 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그런 다른 친구들하고 아무 사심 없이 재미있게 순수한 마음으로 노는 그런 어린아이는 이기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과자를 앞에 놓고 다른 친구보다 과자를 내가 더 많이 먹을래? 라고 막 싸우는 그 어린아이는 이기적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면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의 이기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기적이 되기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 혼자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라는 식의 생각에 우리 성인들이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혹은 이 개개인의 이기주의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형태로 발휘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빈곤한 국가들이 많은데 우리 국가가 예를 들어서 그 빈곤한 국가들을 착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국가가 빈곤한 국가들을 착취하는 바람에 우리 국가는 부강해졌고 나는 그 안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그죠? 여유롭게 살고 있어.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뭐 죽거나 말거나,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집단화된 형태의 이기심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어른들은 과자를 많이 먹겠다고 다른 아이들하고 싸우는 그런 종류의 이기심은 극복해요. 그죠? 그런 종류의 이기심은 잘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과자를 많이 먹고 싶어도 어린아이가 먹고 싶어 하면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양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낯선 타인과의 관계는 순수하게 경쟁적일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자식과 나의 관계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기도 해요. 그죠? 희생하기도 해.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위해,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위해, 자기가 긍정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게 우리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삶이 니체가 보존하고자 하는 삶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니체의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저의 이런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니체의 철학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니체의 도덕의 계보 같은 책, 도덕의 계보나 선악의 도덕의 계보 같은 책을 보면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언뜻 그 책을 보면 니체가 노예 도덕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주인 도덕은 한없이 예찬하는 듯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 도덕이 정복하는 자, 강한 자의 어떤 그런 도덕을 지칭하는 말이다 보니까 니체 역시 그런 강한 자의 편에 있어서 약한 자를 정복하고 제압하고 그럼으로써 약한 자들 약한 다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해내고 그런 방식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실 니체에게 그런 측면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적어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니체의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나타나는 이 니체의 사상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상하고는, 그러니까 강자 중심의 그런 사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30이 되었을 때 고향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죠. 오타가 있네요. 들어갔다. 그가 다시 산을 내려간 것은 10년이 지난 뒤였다. 그동안 그는 지치지도 않고 고독한 정신을 즐겼다. 하지만 짜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했다. 그에게 그것은 일종의 자발적인 몰락이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짜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했다는 말이 먼저 눈에 띄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짜라투스트라는 인간 이상의 존재인 거예요. 인간 이상의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인 혹은 위버맨시인 거예요. 짜라투스트라는.
근데 자라투스트라가